점쟁이처럼 언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고 언제 폭등을 할 거냐. 자, 이렇게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신의 영역을 맞추는 사람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정말 그렇게 귀신처럼 한 번도 안 틀리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편하게 제 노력은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그냥 지수 인덱스에 투자를 해서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면서 그냥 편하게 돈 벌고 싶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몇 번을 잘 맞추는 듯한 그런 전문가 또는 유튜브 유명한 분이라도 의견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꼭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 돈이 크게 물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손절하고 또 새로운 사람 따라가다 손절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정말 수십 년 전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정보를 얻으려면 증권방송이라는 곳을 봤거든요. 기억나시죠?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정말 스타들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 보통 다 한 1년은 못 넘기고 계속 바뀝니다. 잘 맞추다가 틀려서 손절되고 또 물갈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들은 계속 나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투자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거에는 증권방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때 네이버 카페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돈을 편하게 버는 방법은 없어요. 몇 번 잘 맞춘다고 따라가다 보면 그냥 편하게 주식시장이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람을 믿지 말고 상식과 원칙을 믿고 따라가라.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물 경제는 회복되고 이렇게 상승하고 둔화하고 하강하고 다시 또 회복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죠.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에 약간 더 선행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흐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돈 벌 기회를 찾는 거죠. 이렇게 침체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과 상승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구간들에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실물 경기의 순환은 대체 어디서 나오고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표는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 생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 이게 이틀 전에 발표됐죠. 2023년 7월에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일단 그림을 보면 증가율이 이렇게 0 이하의 마이너스, 즉 역성장을 하는 구간들을 보시면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들이 대부분이에요. 맨 왼쪽부터 보면 1980년대 2, 3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1981년에 20%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폭락이 왔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때 산업생산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크게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1991년에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때 역시 똑같은 흐름, IT버블 붕괴도 그렇고 2008년 리먼 사태,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2020년 코로나까지 다 동시에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도 했고 실물 경기도 침체 내지는 둔화가 왔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하필이면 지금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로 찍힌 첫 달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달입니다. 과거처럼 경기 침체도 오고 주식시장도 폭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경제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냐 매도를 많이 하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 그게 바로 확률입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시기일 뿐이에요. 반대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잘 지나갈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시점을 얘기 안 해준다 하면서 욕을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확한 시점을 제가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물 옵션이나 하지 뭐하러 이런 거 하겠어요.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앞으로 커진다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주식의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에 대비하고 앞으로 리스크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반대되는 국면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 턴하는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대응하고, 이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제기되어 오는 이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뭐냐? 제조업, 광업, 유틸리티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량을 산출한 지표예요.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11%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비중이고 나머지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를 움직이는 건 서비스업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제조업을 가지고, 특히 거기에 비중이 큰 산업 생산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한다고 하느냐?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실질 서비스의 소비 지출이고, 여기가 이제 실질 상품, 즉 이제 제조업이죠. 내구재 같은 것들의 소비 지출인데, 서비스 소비 지출 이런 거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서 주식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견조해요. 이렇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이렇게 움직이지, 2008년 리먼 사태라든가 나머지 폭락에서는 서비스 소비 지출이라든가 서비스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서비스의 변동은 경기와 상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경기 상황이 어떻든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품목이 서비스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2008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여러분 이제 미장원이나 이발소 안 가고 집에서 직접 거울 보면서 바리깡으로 머리 밀었던 분 계세요? 아니면은 2008년에 경기 침체라고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설명서 보면서 직접 손으로 다 자동차 고치신 분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업은 이렇게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대부분 이게 경기와 큰 흐름이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진짜 코로나처럼 밖을 못 나가는 상황이 돼야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경기를 반영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냐? 이게 제조업, 특히 이게 내구재처럼 이런 제조업이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 특히 이 산업 생산이 그렇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 생산을 보면서 경기의 흐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죠? 바로 주식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 지표는 아주 민감하게 봐야 되고 자세히 뜯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상황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좀 안 좋죠. 경기가 과거 역사적으로 둔화되고 침체됐던 구간에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 즉 산업 생산 증가율이 역성장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팩트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지 않냐?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 생산이 늘어난 거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잦아들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죠. 근데 답을 말씀드리면, 산업 생산은 절대적인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우리가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업 생산 지표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유틸리티에서 생산량을 산출해 줘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2017년에 생산량을 100으로 놓고 산출합니다. 이건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아닌 본 지표인데, 현재 발표된 2023년 7월은 102.2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이 100이죠. 2017년보다 실질적인 생산량은 한 2.2%밖에 더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는구나, 줄이고 있구나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최근에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고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은 이렇게 침체가 오고 둔화가 왔는데,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과잉했거나
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거나 그것뿐이 없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공장 가동률이라 그래요. 이 지표를 보고 함께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운데, 기업들이 생산량을 막 늘려야 된 상황, 막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공장의 가동률이 쭉 올라가고 산업 생산 지표도 같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경기 호황 구간에는 뭐 거의 한 80%를 넘어갈 정도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면서 생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산업 생산도 줄어들고요. 제품이 덜 팔리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막 쌓이니까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소비가 감소하거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에서 설비 투자를, 이게 설비 투자 지표거든요. 이렇게 크게 늘려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IT 버블 때도 그렇고 호황 구간에는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이렇게 다들 늘려요. 금융위기 전에도 그렇고 2016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 말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일단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면 감가상각이 크게 발생해요. 뭐 감가상각은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손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손해도 많죠. 이자 비용 뭐 몇백억 정도 되는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나가고 거기에 인력을 고용해야지 뭐 공장이 돌아가니까 인건비,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등등. 자,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큰 게 바로 이게 경기가 침체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장 가동률이 지금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출이 떨어지는, 즉 사람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뭐 증가율이 둔화되던 떨어지던 하는데 고정비는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설비 투자는 엄청난데 공장 가동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이익률이 마이너스 또는 크게 감소하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익률을 보고 그래서 거기서 프리미엄을 얻고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라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이익률이 낮아지면은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죠. 최근에 기준금리 보시면은 5%를 넘어가요. 이제 5% 중반까지 갈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이렇게 은행에 뭐 단기로 예금만 맡겨도 5% 넘는 이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익률이 막 떨어져 내리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자 자금이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주식시장에 폭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들의 생산량이 둔화돼서 감소할 위기에 있고 공장 가동률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다수의 경제 지표들에서 앞으로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공장 가동률이 늘어날 만한 조짐이 나타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생산은 소비와 연관이 있어요. 소비가 있으니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는 고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이 두둑해야, 고용이 잘 돼야 소비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고용은 뭐와 연관이 있냐? 설비 투자, 기업들의 투자와 연관이 있어요. 투자가 돼야 뭐 고용도 늘어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면 생산이 늘어나니까 또 투자는 이렇게 생산과도 서로가 다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채널에서 대부분의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해드리고 있는데 2023년 7월 현재까지는 다시 산업 생산량이 급증을 이렇게 할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표들이 좀 다수예요. 물론 일부 지표들에서는 올라갈 걸로 보는 지표들은 있습니다만 나머지 다수 지표들이 오히려 안 좋아질 걸로 보고 가동률도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지표들이 더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되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계속 우리 채널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 상황, 그리고 지표들은 생산도 둔화되고 가동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간헐적으로 계신데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해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에 소속돼서 움직이는 이제 대표주들 있죠. 주도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매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